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인의 집에 쌓여 있는 짐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옷장 가득한 옷, 서랍 가득한 물건, 통장 가득한 돈. 평생 모은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짐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결국엔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모은 것들 대부분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뭔가를 더 모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지난달에 친척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78세 되신 삼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을 정리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때 본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방 3개가 온통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옷, 10년 전 신문, 5년 전 영수증까지 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장난 선풍기, 깨진 그릇, 녹슨 공구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셨더군요. 조카들이 며칠 밤을 새워서 정리했습니다. 트럭 3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냥 버렸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평생 아끼고 모은 것들이 하루 만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통장 정리였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뉘어져 있던 통장이 15개나 됐습니다. 합치니까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삼촌은 평생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껴야 한다고, 나중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 한 번 제대로 못 하시고, 여행 한 번 못 가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삼촌의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함께 여행 가자고 했는데 돈 아깝다고 안 가셨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집에서 먹으면 된다고 하셨대요. 새 옷 하나 사라고 했는데 입을 옷이 많다고 거절하셨대요.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집에 1년 넘게 안 쓴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옷장을 열어보세요. 3년 넘게 안 입은 옷이 절반은 될 겁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입을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서랍을 열어보세요. 낡은 수첩, 오래된 사진, 끊어진 목걸이, 고장난 시계. 다 추억이라고 하시면서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1년에 한 번이라도 꺼내보십니까? 안 봅니다. 그냥 쌓여 있을 뿐입니다. 창고는 또 어떻습니까?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상자, 끈, 비닐봉지, 고장난 가전제품, 오래된 이불, 낡은 가방. 다 버려야 할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평생 짐만 쌓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작 인생은 가볍게 살아야 하는데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붙잡고 있습니다. 물건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한 실수를 아직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원망, 미래의 불안으로 현재를 망치고 계십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짐입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저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밤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립니다. 돈도 짐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불안합니다.
더 모아야 한다고,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쌓아만 둡니다. 건강도 집착이 됩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몇천 보를 걸어야 하고 영양제를 10가지씩 먹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체면도 버리지 못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할까봐 불편하게 삽니다. 편한 옷도 못 입고 도움도 못 청하고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게 짐입니다. 이 짐들을 안고 어떻게 홀가분하게 떠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씩 덜어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용하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별로라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 하나하나가 제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른한 새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자식 넷을 낳아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내 옷 한 벌 안 사도 아이들 옷은 사줬습니다. 내 밥을 굶어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딸이 아이를 낳자 손주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큰딸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빨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해서 개켜서 다시 보내줬습니다. 셋째 딸은 명절 때마다 음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른이 넘었는데도 할머니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했고 할머니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니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해주면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의사는 무리하게 일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살았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입원 기간 동안 자식들은 처음 며칠만 문병을 왔습니다. 큰딸은 손주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한두 번 오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만 했습니다. 셋째 딸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줬는데
나 아플 때는 아무도 없구나. 퇴원 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나로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뭔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큰딸이 다시 손주를 맡기려고 전화했을 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섭섭해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빨래를 가지고 왔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랐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셋째 딸이 명절 음식을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해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책 한 권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제야 읽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요. 집안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안 입은 옷을 기부했습니다. 쓰지 않는 그릇과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집이 깔끔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거리를 두니까 자식들도 엄마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된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홀가분하게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고.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떠나려면 먼저 홀가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병이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헌신, 의무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놓지 못합니다. 물건도, 관계도, 기대도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혹시 후회할까봐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버렸을 때 얻는 자유가 가지고 있을 때의 안정감보다 훨씬 큽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처음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할 때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나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달았습니다. 불교에는 무소유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마음 상태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치료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는 삶입니다. 도가 사상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의자연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강박적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진짜 부다. 많이 가지고도 불안하면 그건 가난입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즐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덜어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와 존재를 구분했습니다.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존재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지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더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나이듦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저항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름을 감추려고 하고 흰머리를 염색하고 젊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 보입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봄이 되려고 애쓰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가을은 가을답게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가 20대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70대는 70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질환 발병률도 50% 낮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젊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신발을 신고 편하게 삽니다. 그게 멋진 겁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식의 인생, 미래의 일, 남들의 평가. 하지만 이 모든 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극대화된다고.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희생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남들의 평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않는 게 답입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견뎌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다시 보세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시간과 선택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집착을 놓으니까 관계가 편안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그것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최대한 늦추려고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죽음을 인정하면 삶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불행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년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짐을 안고 무겁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가볍게 살 것인가, 후회하며 떠날 것인가, 아니면 만족하며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서랍 하나를 완전히 비워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 서랍 하나를 정하세요. 그 서랍 안에 있는 모든 걸 꺼내보세요. 바닥에 쭉 펼쳐 놓으세요. 하나씩 손에 들고 질문하세요. 이게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도움이 됐나? 앞으로 1년 안에 쓸 일이 있나? 진심으로 필요한가? 아니라면 버리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면 결국 못 버립니다. 서랍 하나가 비워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빈 공간을 보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서랍도 비우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 집 전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부에서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을 삭제하세요.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확인하세요. 이 사람과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1년 넘었으면 과감하게 지우세요. 혹시 필요할까봐 망설여진다고요? 1년 동안 필요 없었으면 앞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연락처가 줄어들면 의무감도 줄어듭니다. 명절에 문자 보낼 사람 목록이 줄어듭니다. 신경 쓸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한 달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노트를 꺼내세요.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 보세요.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전부 다 적어 보세요. 합계를 내보세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한 달 생활비의 100배가 넘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80대까지 산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쓰세요. 네 번째, 손주에게 손편지를 써보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손주 이름을 쓰고 시작하세요.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써보세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도 써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편지를 다 쓰면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해주세요. 손주가 어리면 부모에게 주면서 나중에 전해달라고 하세요. 이 편지는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남습니다. 손주가 자라서 힘들 때 꺼내 읽을 겁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만드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주 금요일 혹은 수요일.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날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약속도 잡지 마세요. 청소도 빨래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종일 쉬세요. 낮잠을 자든 멍 때리든 창밖을 보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한 달쯤 지나면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일주일 중 가장 편안한 날이 됩니다. 이 날이 있어서 다른 날들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물건 하나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내세요.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 그림, 오래된 편지, 결혼식 때 받은 선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들. 그걸 사진으로 찍으세요. 여러 각도에서 찍으세요. 그리고 원본은 보내세요. 자식이 그린 그림은 자식에게 돌려주세요. 편지는 편지 쓴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이제 그들이 간직할 차례입니다. 사진은 앨범에 모아두세요. 필요할 때 꺼내보면 됩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마디 하세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세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고생했어. 사랑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책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대화가 자기 이미지를 만든다고. 매일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일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8번째, 배우자와 매주 산책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텔레비전만 보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있어도 따로 사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혹은 일요일 저녁 시간을 정해서 함께 산책하세요.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들었는지 손을 잡고 걸으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봤습니까? 어색하지만 해보세요. 따뜻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함께 산책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도가 35% 높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관계를 바꿉니다. 9번째,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해서 가세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까? 제주도 설악산, 부산 바닷가, 가까운 곳도 좋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날짜를 정하세요. 표를 끊으세요. 숙소를 예약하세요. 비싸다고요? 얼마나 비쌉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 돈 아끼려고 평생 못 가볼 겁니까? 나중에 건강 나빠지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이번 달 안에는 가세요. 돌아와서 사진을 보면 뿌듯합니다. 내가 해냈구나. 이런 작은 성취감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10번째, 장례 방식을 자식들에게 명확히 말해두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꺼내보세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장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소하게 이틀장으로 화장해서 자식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필요한 대화입니다. 묘지는 어디로 할지, 유품은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자식들이 편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존재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산다는 뜻이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이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것이 끝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를 골라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서랍 하나를 비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손편지 하나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습니까?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돌봐주세요. 혼자만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함께 가벼워져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기대 없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괜찮다고 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잘 지낸다고 안심시켜 주세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내 생각이 났어. 잘 지내지?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표현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삶에 대해 생각한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누구를 웃게 만들 것인가? 오늘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을 충실히 사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쁨을 누리세요.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실천해 보니까 어땠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동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 모두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볍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미련 없이 아름답게 떠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